예, 총선이 끝났습니다. 참패한 여권에는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전망입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총선이 끝이 났고 지금 보면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후임 인선에 좀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 총리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인사 좀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부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수리할 것이냐, 전폭 수리냐, 선별 수리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로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건 저는 두 자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총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인 네. 거죠. 그러니까 근데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여권으로서도 현실적인 걸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장관이야. 대통령 인사청문회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요구했다가 임명하면 그만인데 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 정당인 민주당을 패싱하고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인 거죠. 총리가 대통령이 아무리 마음에 드는 인사를 할지라도 민주당이 동의를 얻지 못할 인사라면은 그거는 공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아마 그래서 통합형 인사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는 민주당의 동의를 전제로 한 그것이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그러니까 아마 정무 라인 물밑에서 얘기해서 이 정도 인사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하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정치권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치권과 두루 경험이 있어야 민주당과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제 3년 차 접어들었던 이 정부가 어쨌든 여소야대로 5년간은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법령이라든가 어떤 모든 사안에서 민주당과 잘 조율할 수 있고 야권과 그나마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어쨌든 총리는 지금 김한길 그 권영세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을 놓고 보면 전부 당정 경험이 좀 풍부한 분들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이 예측하는 이런 풀 정도에서 저는 아마 총리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형 인사 아무래도 야당의 입장도 좀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그거는 그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건데요. 제일 근본은 기준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쇄신을 할 의지가 있느냐, 지금과 같은 국정 운영 방향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권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언론이 김부겸 전 총리를 얘기하던데 다 그거 보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모시면 보니까 또 박주선 전 의원을 또 거론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호남 출신 인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거부 못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카드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건 양쪽 다 이해해 줄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추는 사람이 일단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리고 야당과 과연 어느 정도 협치가 가능한 사람일 걸까? 대통령한테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뭔가 쓴소리를 하거나 정말 자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정도 총리가 과연 누굴까? 이런 것들이 교집합으로 다 맞아 떨어지는 지점에 있는 인사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마평 오르는 인원 중에 그런 요건에 갖춘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마평이라고 하는 게 하마평에 오르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많은 인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누구라고 특정해서 거론하기도 좀 민망한 것 같아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얘기가 나오는 예. 것 같고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나 네. 다른 인사들도 계속 거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느냐,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사여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름들이 자꾸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야당에서 받기 어려운 인사도 자꾸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론된다거나 이런 거는 야당하고 아예 협치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들 들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인사를 놓고 아마 지금 검증 작업을 하거나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비서실장 좀 언급도 해주셨는데 원희룡 전 장관 등 거론되는 인물들도 좀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어떤 기조로 가지고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 비서실장, 그러니까 총리는 통합형 혹은 이제 대국민 메시지의 성격을 띠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뭐냐면 어쨌든 이거는 내밀하게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그런 직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측근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다만 측근 중에서도 어떤 측근이냐가 이제 문제는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측근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상의하고 그다음에 조율하는 입장에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측근이 쓴소리하지 잘 모르는 그 외부에서 영입한 분들이 대통령의 쓴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구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이 저는 가장 그 적합한 인물로 보는 이유가 일단 먼저 정무형 인사잖아요. 정무형 인사가 뭐냐면 이분이 국회 3선을 역임해 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이제 이것이 국회, 지금 보십시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대통령실이 뭔가 추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야권의 기류와 야권의 동의 여부를 살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어요. 국민의힘이 108석이기 때문에 사실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당정 간 회의를 거친다면 그 키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정무 경험이 일단 풍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분이 원 전 장관이 제주도지사를 역임해가지고 행정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조율할 수가 있어서 그런 어떤 행정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이번에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비록 낙선을 했어도 45%가 넘는 득표를 한 데다가 어찌됐건 그 가장 어려웠던 지역이라고 하는 개항을에 나가서 정말 선전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은 그 보수의 어떤 가치를 설파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원희룡 그 장관을 갖다 놓는다면은 아마 이제 그 당정 간의 소통도 좀 원활할 거예요. 다만 전제 조건은 이걸 원희 전 장관이 수락하는 순간 과연 대권 후보의 그 꿈을 계속 갖고 가느냐.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중반기인데 만약 이걸 맡게 되면은 거의 하반기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권 도전하는 이 부분은 과연 원래 그 차기 권력은 현재 권력과 약간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거는 선택의 변수긴 한데 만일 한다 그러면 또 잘 평가를 받으면은 오히려 뭐 그것은 또 승계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뭐 저는 그 원 전 장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 나오는 것 중에서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 가능성이 가장 그래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뭐 이르면 내일 발표가 난다는 보도도 나왔잖아요. 네. 원 전 장관이 이거를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차기 뭐 당권, 대권에 대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부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이제 원 전 장관이 실제로 수락했는지 안 했는지 네. 거부했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인재 풀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본인이 만일 거부하고 수락을 하는 건지 이건 확인이 어려워서 그건 판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점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당권 도전하고 대권까지 가는 사람이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비서실장을 수락할 경우에는 대권까지 가기는 전 좀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마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비서실장 진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비서실장이 안 됐다고 하면 그런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 고민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장제원 전 의원도 어찌됐든 당에서 유일하게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네. 돼버렸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를 사실 대통령의 뭐 요청을 수락했다고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이기도 하고요. 또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뭔가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것 같은 그 인사잖아요. 그리고 과거 이제 대선 캠프에 있을 때도 윤 대통령하고 유일하게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후문을 들은 적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뭔가 시중의 여론이나 아니면 민심을 좀 가감없이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특임 장관은 가지만 비서실장까지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또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사의 어떤 조합이나 이런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르면 내일 발표가 난다는 보도도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곧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주에 좀 관련해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일단 변화를 시사하는 얘기가 나올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총선의 결과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달라는 주문이잖아요. 그건 뭐 분명한 건데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 5년의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을 가진 대통령은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이제 말하자면 선거를 통해서 기회를 부여받는 이제 여소야대를 바꿔주는 그런 국민이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 바꾸지 않고 오히려 야대를 선택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의회 권력까지 다 주진 않겠다는 그런 이제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면은 이제 모든 것은
야당과 협치해야 되고 국회와 소통을 해야 되는 그건 말하자면 그거는 현상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수용한다라는 메시지가 나가겠죠. 네. 현실을 받아들이겠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아직도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3대 개혁 과제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지금 의정 갈등은 아직까지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산적한 현안인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독자적 힘으로 갖고 있는 동력은 상실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아무런 개혁이라는 게 제도와 법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데 제도와 법이 여당이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거 추진하게끔 내가 소통할 테니 도와달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취임 이후에 본인이 생각했던 거를 단 하나도 지금 성사된 게 없어요. 법률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그 국정과제에 이런 게 있었고 할 테니까 근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 테니까 좀 협치 좀 해달라. 그래서 도와달라.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겠죠.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를 좀 바꾸고 겸하게 국민의 이제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난번 강서 재보궐선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민심이 늘 옳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실제 민심이 늘 옳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총선까지 약 한 6개월간의 시간 동안 정말 민심이 옳았을까라는 점에서 국민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동의할 지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총선의 성적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의 변화와 쇄신 그리고 도와달라. 나도 바뀔 테니까 도와달라. 이 세 가지 정도가 저는 핵심 메시지로 담기지 않을까 결국 싶어요. 뭐 야당과의 협치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힐 네.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방식은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뭐 대국민 담화냐 기자회견이냐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그거는 뭐 형식은 그래요. 사실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 담화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든 뭐가 뭐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이제 그 브리핑룸에 서가지고 하는 것과 앉아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하는 것 저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담길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담길 내용을 실제 실천하려는 의지가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지 그게 기자회견이냐 대국민 담화냐 모두 발언이냐 이 형식을 갖고 그렇게 논하는 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총선 참패 이후에 이제 좀 개혁 과제에 몰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나가겠다 정도로 나갈지 아니면 좀 전면적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꿀지 예상을 해본다면요. 그 아마 또 이번에 투표하신 모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면적으로 국정 쇄신하라고 투표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 국정을 야당이 꼭 운영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국정 최고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흔히들 대한민국 뭐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에 강력한이라는 말이 붙죠.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너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그동안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를 야당 핑계로 지금 돌린다. 그것도 이해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온 일에 대한 평가를 받은 거예요. 일종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국민들이 회초리를 든 거거든요. 지금처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정답입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은요. 어떤 형식의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그동안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한테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거나 서툴거나 또 뭔가 독선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는 부분들 질책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뜻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정운영 방향 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과의 대화 이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총선이 치러졌는데 민주당 한 당이 가져간 의석이 175석이에요. 야권 다 합치면은 192석이에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야당의 대표가 그냥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입법 권력에서 제일 중요한 인사를 나 언제까지 안 만나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국민들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대화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윤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는 것만큼 야당한테도 국민들은 책임 물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한다면 이건 그냥 한 번의 만남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야당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이자 영부인 리스크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럼 해소할지 계속 야당에서는 특검법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검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그럼 영부인 얼굴 안 볼 겁니까? 그럼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2부속실 설치 문제뿐만 아니라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패를 한 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스텝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겠는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물러났고 중진들은 다음 주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요. 조기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제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현재 당원 당규상 이제 윤재호 원내대표가 대행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이 체제는 좀 오래 가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그러면 이제 그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하느냐면,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빨리 우리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당의 질서가 잡히고 그다음에 대여 투쟁력도 생긴다, 대야 투쟁력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일의 순서를 이렇게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본질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총선 결과 드러났듯이 저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농촌과 어촌 이런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지역에서는 여당이 세고 도시에선 여당이 약한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여촌은 여촌이고 야도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많이 찍은 정당이 돼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사후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연령대별 투표율, 성별 투표율이 나오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측하는 건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한 정당이 됐어요.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압축적인 이번 선거 결과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어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앞으로 이제 그 구도가 이제 민주당을 쫓아가는 국민의힘의 도전자 구도가 된 거기 때문에 매우 이 지점은 이제 국민의힘이 뼈아프게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당을 다시 리빌딩하는 모습, 그다음에 그 비대위에서 어쨌든 당대표 선거를 하든지 그건 뭐 차후 문제고, 이 세 가지를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세 가지를 보완하는 쪽으로 당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럼 제가 순서가 나오잖아요. 급하게 전당대회 빨리 열어가지고 그 당의 리더십을 확보하자. 이건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는 게, 우리가 바람이 막 부는데 나뭇가지 끈으로 붙잡아 놓고 바람이 멈췄다고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 바람이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인과 증상을 정확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저는 과도기형 리더십을 간 다음에 일단 당선자들의 108명의 의중을 다 물어서, 그래서 당권을 언제 우리가 당대표 선출할지를 오래 넘기지 않은 선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저는 뭐 구체적인 사람들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당선자를 낼 때 많은 중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네. 특히나 수도권 중진도 있고 PK 김태호 같은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국회로 보낸 거는 보수의 씨앗을 남겨놨으니까 당신들이 잘 알아서 우물 튀어봐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서둘면 안 돼. 전 서둘면은 이게 국민들 눈에, 그래 총선에서 이렇게 했더니 당내 권력 투쟁이나 할 수 있나? 라고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방향성을 지금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 속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방향성을 제시를 좀 해주셨고요. 이게 그러면은 조기 전대보다는 비대위가 당장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벌써부터 함야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일종의 말하자면 관리형으로 잠깐 가겠다면은 PK에서 당선된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가 조금 말하자면은 네. 그 지역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중진 재배치도 해봤고, 그런 측면에서 잠시 뭐 맞다가 그다음에 아예 올 하반기 정도 정기국회 그 어간에 저는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 윤상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조금 호흡 조절하면서 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108명 당선자들의 의중을 물어서 전대 일정을 잡아야 된다. 네. 저는 이제 그게 상식과 우선순위에 맞는다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당장 다음 주부터 중진들 모아서 국민의힘은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 앞서서도 여러 인물들 언급해 주셨지만 또 뭐 관심 있는 인물이나 아니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아니 뭐 김재섭 당선인도 얘기가 나오는 판에 누구든 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직자들한테 작별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작별 인사할 때 결과에 충분히 실망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결과에 충분히 실망해야 반성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나 과연 그동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짚는 작업들이나 그런 숙고의 시간도 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서두른다고 해서 될 문제도 또 아닌 것 같고요. 전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대통령이 당을 계속 장악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에 맞지 않은 사람이면 당대표 계속 바꾼다거나 비대위원장도 다 내몬다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가 선거에서 드러났던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걸 잘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상 대통령은 지금 내임덕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중간평가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제가 국정동력을 갖고 더 열심히 더 막 가버리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은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역할들을 이제는 집권 여당한테도 좀 넘겨주라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입법부 국회 역할로 넘겨주고 국회에서 질서 있게 행정부와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뜻대로 막 가라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을 대통령은 지켜보고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장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조금 먼 사람, 아주 먼 사람 이걸 두고 나누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당무 개입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버리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 그러면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총선 앞두고는 이 비대위 이끌 수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앉혔잖아요. 이번에 결국 두 분 모두 조기 전대보다는 비대위 체제를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공천을 대통령하고 거리가 있는 인사를 해서 지금 결국 살아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른바 뭐 친한계 인사가 과연 몇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해왔던 친윤계 인사들이 대부분 다 당선이 돼서 그리고 물갈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이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은 조금 더디 가더라도 지금 원이 교체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으로는 비대위 체제를 조금 이어가면서 대통령의 국정 의지라든가 국정 전환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과 같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당의 새로운 지도력이나 구심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선인들과 함께 지금 현충원 참배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거기서 한 말도 영수회담이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저는 어떤 식으로든 받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나지 않고서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다만 근데 그게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건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야의 우두머리가 만나서 모든 것을 완샷에 타결한다. 그게 이제 영수회담인 거란 말이에요. 영수가 그 집단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의 리더십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 두 분만 따로 만나는 게 이게 온당하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국회가 정치권이 만드는 제도가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예. 사실 그 전에도 똑같이 계속 그렇게 그렇죠. 반복돼서 그런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번에 이재명 대표만 야권의 리더입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조국혁신당이 12석이나 얻었어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이번에 무려 지역구와 비례해서 다 유일하게 의석을 얻은 정당이 됐어요. 단 3석에 불과하지만 상징성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해서 했습니까? 유일하게 개혁신당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이준석, 그다음에 조국 다 만나야죠.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표현보다는 야권의 지도자들을 함께 만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자리에 여야정 협의체의 여야 정의잖아요. 새로운 국무총리가 배석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것이야말로 통합과 협치 리더십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가는 게 맞지.
그 175석의 국회 권력을 쥐었다고 대통령이 따로 둘이 만난다?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21세기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실제 야권의 지형도 재편됐는데 함께 만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여야 영수회담보다는 여야정 협의체를 복원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같이 만나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단둘이 만나는 것은 네, 바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보다 조국 대표 만나는 게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기준이 뭡니까? 사실 원내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하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에 들어와 있는 정당까지 만나고 이준석 대표까지 만나려면요, 진보당 대표도 만나야 돼요. 같은 세석이에요. 진보당도 지역구에서도 나왔고 비례 두 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하고 의석이 똑같아요. 진보당하고.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자를 겁니까? 그것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 만날 거라고 하면 진짜 다 만나야 되는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 좀 더 뭔가 의미를 좀 좁혀나가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봐요. 일단은 원내 교섭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유일한 야당이자,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로서는요, 유일한 야당이자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만나기 싫다는 걸 명분을 자꾸 영수회담을 들어서 저는 드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굳이 뭘 그렇게 매달립니까? 그런 거에. 만나면 되죠. 뭐 영수회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만나서 그래도 대통령이 협조를 구하는 모습, 한번 국민들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투표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만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명령한 거거든요, 대통령한테. 그럼 대통령 만나야죠, 불편해도. 그 정도 만날 정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국정쇄신의 동력으로 삼고 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정 협의체도 하고 다른 정당 협조도 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만남이 성사될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총선 야권의 압승으로 최상병 특검법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아직 국회에 있거든요. 빠르게 통과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사실 이번에 말하자면은 뭐 민주당이 뭐 이채양명주를 주장했는데 이것도 네. 하나 이제 일부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그 그러니까 정말 그 젊은 군인이 정말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는데 여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조사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죠, 정부가. 전 그래서 이거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권의 지형이 192석인데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하면 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도 또 통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특검이라는 게 이제 너무 사실 전 이게 역풍이 불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야권이 192석을 받았다고 계속 특검 얘기하는데 특검 만능주의로 가면은 국민들도 필요할 거예요. 특검만 하라고 우리가 190석을 줬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 최상병에 대한 이 문제만큼은 저는 정부나 여당이 선제적으로 이 부분 한번 고려하겠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이제 있었는지 밝혀내고 그다음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우리가 좀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저는 여당이 좀 그 통크에 받는 것도 필요하고 이건 또 국민적인 눈높이와도 맞는다고 봐요. 어쨌든 총선을 통해서 확인된 이런 사안인 만큼 다른 특검과는 이건 결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굳이 뭐 이렇게 반대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도 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도 중단해야 된다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땐 명분이 없어요. 차상문 사건이 이게 이념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당의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굳이 따진다면 권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정권의 문제를 만든 건 누굽니까? 야당이 만들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야당이 먼저 문제제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군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군 검찰에서 문제제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이 문제제기하면서 사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 내부 인사를 통해서 결국은 군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군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사인한 거 그거 다시 뒤집어 엎어가지고
지금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리고 군에서도 나오고 관련자들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안보실이 거기 개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이 거기 개입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럼 누가 수사를 합니까? 누가 수사를 해야지 이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럼 공수처가 맡았다고 했잖아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종석 호주 대사 보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들어오라고 계속 요구하고 출금 조치하고 풀어가지고 내보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공수처 막 반박하면서 그랬잖아요. 공수처가 언론이 이거 같이 이른바 공작을 펼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궁지에 빠뜨리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해서 공수처하고 반박까지 막 하는 공박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거에 대통령실은 원래는 의견 표명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법상으로는. 근데도 대통령실이 그런 입장을 다 밝혀놨는데 그럼 공수처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이미 대통령실이 부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검찰이 해야 됩니까? 경찰이 해야 되나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사안의 본질도 그렇고 이거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사안이 풀려가는 과정에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이미 공수처에다가만 수사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전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적으로 이걸 지금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거 아니고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어요. 그냥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그냥 표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이걸 국민의힘이 빨리 털어줘야 윤석열 대통령도 빨리 이 문제를 털어야 국민 지지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 여당 내에서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는 물론 독소 조항 제거를 전제로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소신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이번 민심으로 확인된 어떤 엄중한 심판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먼저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많은 야당이 요구한다 그러면은 근데 이건 국회에서 표결을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192석을 준 게 특검만 처리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지난번과 다르게 민주당이 벌써 두 번째 180석 이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여당으로서 180석 이상을 받았고 지금은 야당으로서 180석 가까이를 받은 건데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마치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이른바 그런 개혁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법안들을 남발하다가 결국에는 5년 만에 정권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수권 정당으로 가려 그러면은 균형 잡힌 걸 가져가야지 무조건 특검으로만 남발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이 정말 특검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190석 준 줄 아냐고 얘기할 땐 그 말하자면 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실질적으로 국민이 좀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갈 수는 있으나 이렇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까지도 모두 특검으로 해서 간다? 그럼 조국혁신당과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의 결이 뭐가 다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은 최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인 만큼 여기 책임의 부분에 국한되는 것들을 균형 잡히게 가져야지 오직 특검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건 저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도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1대 국회에서 아까 이제 최상병 특검 얘기 했었잖아요. 그건 이미 부의가 됐으니까 그냥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상정하고 그다음에 표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21대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 더 급한 거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고 봐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에서 재표결해야 돼요.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럼 국회에서 재표결할 때 국민의힘은 어떡할 겁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거부터 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거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거부터 저는 국민의힘이 답하는 게 순서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 얼마든지 소환 조사할 수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소환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소환 조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검하냐 이런 게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잖아요. 명분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하거나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국민들이 그래도 의혹이 있지만 이해할 수 있어. 그래도 현직 대통령 영부인인데 이렇게 하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다 싫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고 야당이 의혹 밝히자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요. 다시 지금 발의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22대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가가지고 검찰 앞에서 빨리 소환하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막았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성역 아니니까요.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김건희 예. 여사 조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 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저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범야권 얘기도 좀 해보자면은 어찌됐든 조국 혁신당이 12석을 비례로 확보했고 이재명 대표도 여당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하면서 범야권이라고 하나 묶여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총선 이후에 국립현충원에 참배했지만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이 두 사람의 케미를 봤던 기억이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좀 잘 어우러질까요?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데요. 프레너미 관계가 될 거라고 봐요. 프렌드와 에너미의 합성어죠. 네. 친구이자 네. 적이 될 겁니다. 적이다. 그러니까 친구를 가장한 적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입장은 다른 건 없는데 네. 다만 야권의 지형이 재편된 만큼 주도권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이른바 예인선이 돼가지고 야권 전체를 강하게 끌고 가는 건 원치 않을 거예요.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싶고 조국 대표는 또 이런 게 있겠죠. 분명히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아서 조급할 거예요. 내가 빨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뭔가 빨리 정치적인 어떤 성과물을 좀 내고 싶다라는 네. 그런 어떤 조급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서초동 법원에도 아까 검찰청에도 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국 대표는 선명성 경쟁에서 빨리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데 민주당이 또 도와줘야 낼 수 있거든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의 어떤 예인성 같은데 끌려가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빨리 성과를 좀 내야 되겠고 네. 민주당이 좀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이자 적인 관계. 적이다. 그래서 제가 프레넘이라고 얘기했는데 방점은 친구보다는 경쟁에 조금 더 방점이 좀 찍히지 않을까. 당장은 그런 모습이.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뭐 이르면 하반기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막 이재명의 민주당이 꾸려진 상황에서 시계가 안 맞는 상황. 그러다 보니 당장은 적이 좀 더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표정을 보니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지지층이 겹치잖아요. 왜냐하면 그 비례 투표를 한 민주당 네.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조국 혁신당을 좀 찍었잖아요. 다르게, 네. 그러니까 같이 지지층이 겹치는 상황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도 참 어찌 보면 모순된 얘기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현재 진행형이냐 완성형이냐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심판을 내걸고 두 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끝났나? 끝난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계속 같이 공조해야 될 명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가느냐 이게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일단 선거를 통해서 완성했다고 판단한다면 그 다음에는 서로 각자 도생하거나 아니면 경쟁의 관계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제일 큰 거는 이거예요. 민주당은 국민들께 여러 차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고요. 그리고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시 조국하고 만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손을 잡을까? 이건 국민이 선택해 준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손을 잡고 또 한 축으로는 경쟁하고 나갈지 이걸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좀 엇박자가 나거나 다른 목소리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또한 국민이 선택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경쟁해 나가는 게 그게 어찌 보면 야권의 건강성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일단 뭐 시작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예. 싸울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조금 지켜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총선 이후의 정치권 상황 지켜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